부모 양육 태도 검사는 잘 하셨나요? 그 검사 결과를 이미 그래프로 받아 보셨을 텐데 어때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래프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아닌가? 조금 의문이 드시죠? 그 의문점을 저랑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래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보이시죠? 네. 지지 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 기대, 비일관성 이렇게 8가지 척도가 아래쪽에 적혀 있고요. 위에 보면 파란색 선과 주황색 막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황색 막대는 양육 태조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그 결과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 선이 주황색 막대에 가까울수록 아이를 잘 양육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혹여 내 그래프가 너무 위로 너무 아래로 지그재그로 왔다 간다 하더라도 너무 질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지 표현입니다. 자, 이분은 90이니까 적당히 잘하고 계시죠? 자, 그럼 지지 표현이 어떤 척도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지 표현은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처럼 애정 표현을 한다면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정서가 굉장히 안정돼 있을 거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매우 좋을 거예요. 따라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격이 안정되어 있고 자존감도 높고 사회성이 좋고 그냥 딱 봐도 와우 잘 자랐구나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정 표현을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아니야 애정 표현을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라고 좀 과하게 애정 표현을 했다. 그럴 때 정말 괜찮을 건가? 자, 지금 그래프처럼 한 95 정도 이렇게 이상이 떠버리면 너무 과하게 애정을 받았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칫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나갔을 때 또래 관계,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할 수 있어서 이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너무 낮죠? 40인데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애정 표현을 해주실 텐데 자,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렸을 때는 아이니까 어린 친구니까 우리가 애정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 가면 애정 표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은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도요, 사랑받고 싶은 아이들이랍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함증 설명 보겠습니다. 함증적인 설명은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꾸중을 할 때,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설명해 주는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적당하게 설명을 잘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그럼 안 되겠다라고 행동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과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명이 이렇게 과해버리면 아이들은 설명이 아니고 설득, 설교처럼 부모님 말을 듣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귀를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어서 너무 과하게 긴 설명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래 우리 아이가 사춘기고 이 청소년기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안 듣겠지. 그래서 오히려 설명을 너무 안 했을 때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설명을 너무 안 해주시면 아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차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가 잘못했던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설명은 반드시 해주셔야 한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성취 압력입니다. 이 성취 압력은요,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기대감을 표현하는 건데, 자, 막대 그래프보다 살짝 낮은데 이 정도면 성취 압력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적당한 성취 압력이라 하면 아이들에게 동기를 심어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만큼 기대를 하는 거 내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이야. 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동기가 커지면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너무 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60점 정도의 성적인데 우리 부모님 항상 100점을 바라셨어. 이렇게 되면 그 성취 압력이, 기대감은 알겠지만 압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럼 물론 너무 능력이 좋아서 오케이, 나 공부 열심히 하겠어. 그 다음에 딱 100점을 받아오는 친구들은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케이스들은 영화에서는 가끔 나타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압력이 과해지면 아이들이 좌절감을 맛보겠죠.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기대하는데 난 늘 부응하지 못하는 아이야. 난 늘 못하는 아이야. 자신감이 뚜두둑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괜찮아. 학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아유, 공부 못할 수도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얘는 괜찮을 것이냐? 자, 그렇진 않고요. 이럴 경우에 부모님은 나한테 기대도 없구나. 관심도 없구나.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매사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간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섭은요, 부모님이 아이의 사생활을 인정해주는 정도예요. 인정해줄 때 인정해주시고, 또 하나, 아이가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걸 해야 할 때란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 귀뜸을 해주는 그 정도를 바로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이 적당하면 아이의 사생활도 보호해주고 인격도 존중해줄 수 있고 혹시 빠뜨리는 게 있으면 부모님이 살뜰하게 챙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텐데 문제는 이 간섭이 너무 높았을 때 얘기예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80까지 올라가 있죠. 간섭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이렇게 나를 아기 취급해요. 이렇게 귀찮아지겠고 싫어지겠지요. 게다가 부모님이 뭔가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 행동을 했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라, 자라, 먹어라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제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제대로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간섭은 적당하기. 그런데 문제는 간섭이 너무 낮을 때예요. 간섭이 너무 낮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간섭이 없어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은 있어요. 이런 거요. 우리 아이는요, 이미 청소년기에 들어갔고요. 자기 할 일을 너무 잘해서 내가 뭐 알려주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는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마인드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아이랑 관계가 좋았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간섭이 낮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간섭이 낮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 옆에 처벌 보이시죠? 처벌도 한번 볼게요. 처벌은 뭐냐 하면 아이에게 신체적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 쉽게 말해서 아이를 야단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적당한 처벌이라면 아이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고 행동을 수정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처벌은 일정하게 아이들한테 주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하거나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과하다면,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런 처벌들이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아이들이죠. 그럼 이게 어느 순간 훈육이 아니고 학대로 넘어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섭기 때문에 말을 들었다면 무섭지 않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특히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처벌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런 위압감들이 공격성으로 변해서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청소년기, 이 사춘기가 되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로 처벌이 너무 낮다면 그냥 지지 표현이 너무 센 거랑 똑같아요. 오냐 오냐 오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굉장히 허용적으로 아이를 키우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들이 적당하게 처벌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독입니다. 감독은요,
부모님이 아이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스케줄을 알고 있으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아이가 요즘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독이 이렇게 너무 높아버렸을 거예요. 이 그래프에는 75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높을 경우에는 부모님도 스트레스예요. 다 큰 아이를 관리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감독이 너무 강하면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게 나에게 대한 집착이나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계속 두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도 잠그고 방에 들어가면 횟수도 많아지고 이야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끔은 눈치를 살짝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대화는 잘 안 될 것이고 부모님의 불안은 높아질 것이고 아이랑 관계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너무 낮아버려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일 수 있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잉기대인데요. 이 과잉기대는 성취업력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 차이는 은근하다는 차이예요. 성취업력은 잘하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건데 과잉기대는 말을 하진 않지만 눈빛으로 표정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런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적당하게 되면 아이들은 동기를 향상시켜서 자신의 과업을 잘 할 텐데 문제는 과했을 때예요. 이 과한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거 좀 잘해야 될 텐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걱정이 많이 섞여 있을 때 과잉 기대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씀도 중요하게 듣지만 눈빛이나 표정, 비언어적인 메시지 안에서도 부모님의 어떤 생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불안과 걱정은 그렇게 쉽게 감춰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들은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원래 못하는 아이였던가 이렇게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잉기대가 너무 낮아도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군. 잘하나 못하나 크게 상관이 없군. 그냥 이 아이도 자기 행동에 무질서하게 계획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비일관성 하나 보겠습니다. 자, 비일관성은요, 말 그대로 양육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 교육 시간에 일관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처럼 중학생 막대 안에 들어있으면 적당하니까 애들한테 일관되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일관성이 너무 높아버릴 때예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60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일관되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행동을 제재할 때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할 때 상황마다 날마다 그 기준이 달라져서 아이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일관성이 이렇게 높으면 절대로 안 되시겠죠. 자, 그런데 비일관성이 이렇게 낮아질 때도 있어요. 한 5 정도면 굉장히 낮죠. 비일관성이 이렇게 낮으면 정말 잘하는 게 아닌가? 라고 싶으시겠지만 여기 하나 함정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이 잔잔하게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감정이 잔잔할 때는 무감동, 우울이 굉장히 심한 이런 경우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럼 당연히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양육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관성에서 비일관성이 너무 낮아도 썩 좋지 않다는 거. 내가 적당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아이도 나한테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지지표현부터 비일관성까지 8개의 척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내 양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적당한 수준이 있어요. 이 수준을 넘어서도 수준을 못 미쳐서도 아이들 양육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다음번 영상부터는 그 척도 하나하나를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아이들과의 양육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해 볼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양육하기 첫 번째, 지지 표현입니다. 지지 표현은요,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해주는 정도, 격려와 지지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때요?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 잘해주고 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깨물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많이 예뻐해줬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점 커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왔는데 청소년기에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애정 표현이 조금 어색해지기도 하고 조금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 애들이 왜 이러세요 어머님?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자, 이 애정 표현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참 좋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려 분명히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양육은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애정 표현을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에서 나를 이만큼 예뻐해줬고 이 정도의 칭찬을 해줬는데 선생님은 왜 안 해주시지?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나를 혹시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이들이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은 왜곡된 사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양육은 오히려 아이에게 불편한 정서를 줄 수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애정 표현이 너무 부족했다. 늘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고픈 건 어린 친구나 청소년기 있는 큰아이들이랑 다 똑같답니다. 늘 나는 애정이 고프고 늘 외롭고 쓸쓸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줬을 경우에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 사춘기 아이들은 이성교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이성교제를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자존감이 빵빵해질 수 있게 사랑을 충분히 주시고 아이가 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바깥에 가서도 아이들과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 정서를 만들어 주셔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옛날처럼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참 좋아하면 좋을 텐데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 애정 표현도요,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스스로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아기처럼 대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애정 표현을 하실 때는 사랑한다는 말,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 이런 따뜻한 말씀과 함께 적당한 스킨십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볍게 포옹을 해주신다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신다거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히 나에게처럼 돼서 싫어요 밀어내는 아이를 두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모님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이 애정 표현을 언제 할까요? 맞아요. 언제든 아이에게 매일매일 해주면 참 좋지만 생활하다 보면 마주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떨 때는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을 헤어질 때, 그때는 반드시 애정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언제 아이들하고 만나고 언제 헤어지냐면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눈 떠서 잘 잤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깨워주세요. 어제도 늦게 자고 아직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잘 잤구나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죠. 자, 학교 갈 때 그때도 우리 헤어지는 시기죠. 학교 가는 순간에 오늘 잘 다녀와 좋은 하루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또 걱정이 앞서셔가지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행평가 제대로 하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벌써 두 번이나 애정 표현하셨죠? 자, 세 번째는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나를 만날 때, 혹은 뭐 부모님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이를 만날 때 이럴 때예요.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정말 수고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자고 온다 하더라도 공부 안 했지 하지 마시고 오늘 학교 다녀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라고 따뜻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 이런 것들도 애정 표현이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헤어질 때 한 번 더 있어요. 언제냐면요, 아이가 잠들 때예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보다 더 늦게 자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먼저 인사하고 가세요. 너 언제 잘 거니? 조금 있다가 얼른 자거라. 잘 자거라. 나 먼저 잘게.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인사해 주는 거, 이렇게 따뜻한 말씀과 함께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만나고 헤어질 때 하루에 최소 4번은 만나고 헤어지는 거 반복한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말과 아주 가벼운 스킨십으로 사랑을 듬뿍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도요, 애정이 필요한 귀여운 애 아이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적당히 양육하기, 합리적 설명입니다. 자, 합리적 설명은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꾸중을 할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좀 과하게 되면 설득처럼 돼서 아이들이 얘기 안 할 거예요 라고, 또 설교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아이들은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자, 차라리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얘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아이가 좀 들어주긴 했는데, 이 청소년기가 되면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하세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러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약간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부모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시간을 봤는데 9시인데 밤이 벌써 어두운데 깜깜한데 들어오지 않아요. 부모님 굉장히 걱정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 10시쯤 돼서 띠리링 하고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했는데 딱 봤더니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애가 딱 들어왔어요. 그 순간 부모님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마음에 푹 놓이긴 하시는데 좀 전에 걱정했던 것 때문에 보상 심리로 잔뜩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네가 연락이 안 되고 늦게 와서 내가 걱정했어. 다음부터는 좀 일찍 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설명 너무 잘하셨는데 부모님도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시죠.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너 지금 몇 시니? 눈이 있어 없어? 뭐 핸드폰은 폼으로 달고 다니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일부터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이렇게 늦게 온 것도 아닌데? 아빠보다 일찍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알아 몰라, 어떻게 했어? 추궁하는 듯한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아이들은 입을 꽉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늦게 오면 내가 걱정하겠니? 안 하겠니?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데 뉴스에서 그 사건 봤어? 못 봤어? 내가 그럼 불안하겠니? 안 불안하겠니?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애들은 또 시작이네 라고 얘기하겠지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설명하더라도 추궁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은 최대한 짧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대화는 주고받는 탁구공처럼 내가 한마디 하면 아이가 한마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설명을 잘 할 텐데, 자, 우리 여기서 단 한 가지 조금 더 보려면 아이들의 감정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실 때, 아,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왔구나. 아, 오늘은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뭐 등등등. 아이의 생각이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시에 연락도 없이 10시에 온 이 친구하고는 어떻게 하면 이 합리적인 설명,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돼요. 너무 늦게 와서 내가 걱정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괜찮은데 난 그냥 좀 놀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한테 미리 늦으면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뭐뭐 해가 아니고 뭐뭐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조금 더 쉽게 풀린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가 정말 걱정했구나, 내가 죄송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연락하고 오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우리 애들 감정 잘 읽어주시고요. 추궁하는 질문 대신에 부모님이 걱정했던 거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야기 하셔서 아이랑 다음번에 행동 약속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괜히 부모님의 이야기는 필요 없는 말처럼 귀를 닫지 않도록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적당히 양력하기, 성취 압력입니다. 성취 압력은요, 아이들에게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 푸시하는 행동들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적당하다면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나한테 이만큼 기대하는구나, 난 잘할 수 있어, 자신감 뿜뿜 생기고요. 그리고 동기도 향상되면서 과업 수행을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했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훨씬 많은 걸 기대하면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렵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과잉 기대가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나는 못할 거야, 좌절감이 많이 커진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럴 수 있지 라고 너무 넘어가시면 아이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훅 떨어지고 동기도 훅 떨어져서 매사에 재미없는 아이, 흥미가 없는 아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압력을 주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50점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다 이렇게 보신 거죠. 50점. 아, 어떡하지? 그래서 아니,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학교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과외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50이라니 부모님이 이제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음번에는 반드시 90점 이상 받아야 돼. 50점이 뭐니? 내가 그동안 쏟은 정성이 얼만데,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50점 받던 친구가 90점을 받는 거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적당한 압력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하고 목표를 같이 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50을 받아왔어.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기대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래, 그랬었구나. 너도 마음이 힘들겠구나. 일단 힘든 마음도 좀 추스려 주셔야 돼요. 마음이 추스려져야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마음을 좀 추스려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다음번 시험 때는 조금 더 노력해서 잘했으면 좋겠어. 너는 목표 점수가 어느 정도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점 정도였으니까 다음번에는 한 60점 정도는 해보겠어요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하면 분명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주시고 대화를 마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 시험이 됐어요. 얘가
그 목표한 대로 60점을 받아온 거죠. 그러면 우와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칭찬해 줄 때 이런 게 있어요. 결과도 칭찬해 주시지만 과정도 칭찬해 주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목표를 세웠던 그 점수를 많이 노력해서 달성했구나. 정말 수고했어. 엄청 많이 노력했구나. 멋지다. 이렇게 과정도 칭찬해 주시고 목표한 것도 달성했다고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60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수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좌절하고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 그땐 50에서 60 올리는데 10점이 그렇게 어렵니? 도대체 넌 학교 와서 뭘 하는 거니? 자,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 다음도 절대 공부하지 않겠죠. 사실은 내 성적표잖아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모님한테 면목 없는 건 우리 아이들이랍니다. 그걸 표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지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마음 먼저 추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노력했는데 시험이 좀 어려웠을까? 잘 안 됐구나. 너도 많이 속상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우리 다음번에는 공부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잘해봤으면 좋겠구나.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주고 다음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성취 압력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좌절할 때가 있죠. 그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부모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딱 하나예요. 부모님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용기를 북돋아서 괜찮아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괜찮아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 위로가 마음에 썩 와닿지 않는데요. 나는 지금 성적이 제대로 안 나서 속상해 죽겠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울고 싶은데 부모님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콕 집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하구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려 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도와줘서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고 잘했으면 만족감을 얻고 실패했으면 좌절감을 좀 느끼겠지만 툴툴 털고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 압력을 적당히 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동기가 향상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도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 이런 격려와 위로를 해주지 않아도 성인이 됐을 때 그때도 스스로가 자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아이들이라 합니다. 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작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양육하기 간섭입니다. 간섭은요, 부모님이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한 간섭을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사생활 터치하지 않고 쭉 옆에서 지켜봐 주시겠죠.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게 필요하구나.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하고 흔쾌히 응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적당한 간섭입니다. 적당한 간섭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자기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필요한 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생활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걱정되거나 그리고 앞으로 못할까 봐 조바심이 나서 부모님들이 앞서서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벌써 청소년기에 들어갔는데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숙제는 다 냈어? 가방 잘 챙겼니? 옷은 똑바로 걸어야지 등등등 아주 어린아이 대하듯
듯이 아이한테 생활을 하나하나 간섭하고 짚게 되면 아이들이 잔소리, 저놈의 잔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좀 억울하시죠. 니들이 잘해봐. 우리가 왜 그러겠어. 우리도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단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섭도 적당하게 하면 아이의 사생활을 침범하진 않고 하지만 도움을 적당히 줄 수는 있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간섭을 하냐면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건데 애들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잔소리처럼 계속 하게 되는 거. 저희가 상담을 가보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인데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래 가지고 싸우세요. 빨래를 벗었으면 빨래통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방에 여기 구석에 저기 구석에 꼭 숨겨놓고 꼭 숨바꼭질 하듯이 엄마가 빨래를 찾아서 빨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걸. 근데 얘가 유치원생이고 초등학교 1학년쯤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청소년기 아이들도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화가 잔뜩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옷 갈아입을 때마다 옷 내놨니? 빨리 내놔야지. 아니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면 하려고 했어. 애들의 단군 멘트죠. 하려고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옷은 빨래통에 넣었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이야기하시고 지나가시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한 박자 앞에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지만 지켜보셨다가 아이가 그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가셔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 살짝 늦게 들어가실 거고요. 그때 말씀도요. 내가 빨래 넣으라고 했지? 빨리 넣어. 이렇게 지시적인 말을 하면요. 이 청소년기들 대본에 튕겨나가요. 그래서 빨래는 빨래통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 뭐뭐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에는 아이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내가 어린애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이거 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죠? 아이들도 그렇답니다. 특히나 청소년기 아이들은 사춘기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그런 친구들이라서 나한테 살짝 거슬리는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반응할 때가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서 아이가 해야 되는 그 사소한 행동들을 부모님이 매일 대신해 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더 자기를 하지 않게 되고 이게 쌓였다가 부모님은 펑 하고 폭발하면서 아이랑 큰 소리 내서 싸우게 될 때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딱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은 꼭 설명해 주시고요.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한 박자 늦게 가셔서 저거 좀 해줄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또 하나 있어요.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이한테 존중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뭐뭐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주면 좋겠지만 아우 됐어 엄마, 아우 그만해 아빠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아이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는 아무리 좋은 양육을 하려고 해도 힘들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존중받는 부모님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나의 권위는요, 늘 아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늘 일관되게 아이를 대할 때 그때 높아진답니다. 아이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 나도 존중받는 부모님 되시고 그래서 적당한 간섭으로 아이랑 사적인 거리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당히 양육하기, 처벌입니다. 처벌은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심리적인 위협을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처벌은 아이의 행동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처벌이란 말 자체에는 벌 준다는 의미가 조금 있어서 양육 상황에서는 처벌하기 대신에 책임주기라는 말로 바꿔 쓰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처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은 이 정도면 훈육이겠다, 양육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건 바로 학대로 달려가는 길이 되고 만답니다. 자, 요즘 TV에서 학대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보통의 가해자들은 부모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나는 훈육 차원에서 처벌했을 뿐 학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 놀라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적당히 하게 되면 그건 훈육이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 과하게 되면 이제 학대가 된다는 거, 처벌은 그런 양면선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 처벌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예전에는 소리를 지른다거나 한 대 때려준다거나 정말 화가 나면 너 집을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아이에게 책임을 주는 걸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바꿔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번 달에 핸드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평소보다 요금이 3만 원이나 더 나왔어. 보통 부모님들이 이쯤 되면 막 화를 내시죠. 핸드폰을 얼마나 썼길래 요금이 이렇게 많으냐, 나보다 더 많다, 네가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그 요금을 내주시죠. 그럼 아이들은 그냥 괜찮아, 그냥 엄마한테 한번 혼나고 아빠한테 욕을 한번 들어도 나는 핸드폰을 쓸 수 있고 뭐 그 돈 내가 내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냥 한번 혼나고 말겠어 라고 지나가는 거죠. 문제는 아이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이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이는 핸드폰 더 쓰는 게 좋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에 책임을 줄 거예요. 아이에게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구나, 그래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일단은 행동을 좀 인정해 주실 거고요. 그럼 아이들이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는 할 수 있어, 책임만 지면 된단다 라고, 이 핸드폰 요금은 네 용돈으로 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잘못한 걸 짚어주시고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해주시되 그 책임은 반드시 아이가 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 책임을 아이가 지지 않고 부모님이 지려고 하니 그렇게 매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화가 나면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고 거친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신체적인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보다는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이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적당한 양육에서 말하는 처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기라고 한답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지시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적당히 양육하기, 감독입니다. 감독은요, 부모님이 아이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정도예요. 그 정도가 적당하다면 관심이고 사랑이고 애정이잖아요. 그럼 괜찮은데 이게 너무 과해버리면 집착처럼 되어 버린답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듯이 느껴지지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있는 친구들이라서 내가 다 컸는데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물어보나요? 그만하시죠? 답답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겨지고 비밀도 많아지고 자꾸 감추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은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몰래 보게 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적당하게 감독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부모님은 불안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감시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약속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외출을 하게 되면 언제 올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뭘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면 굉장히 불안해지시겠죠.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어디를 가면 나한테 간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래야지 내가 걱정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집에 언제 오는지 알려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기다리지 않는단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아이에게 갑자기 그 전에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다 갑자기 어디 갔는지 언제 오는지 얘기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왜 이러시나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죠. 이렇게 반응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부터 조금 도움이 필요해요. 언제냐면 아동기 때부터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아동기 때 어딜 가게 되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초등 저학년 때는 하는 행동들이고 초등 고학년이 됐을 경우에는 일일이 허락받고 다니는 게 악의처럼 보이고 친구들이 놀려서 싫다고 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나한테 언제 어디 가는지 카톡으로 좀 알려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 먹고 집에 갈게요. 톡 보내놓으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걱정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기다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엄하게 감독을 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이라 하면 청소년기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행동하겠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요.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 위에 나를 궁금해하고 혹시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미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감독을 하려면 부모님이 불안이 떨어져야 돼요. 불안이 낮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한테 신뢰를 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도 내가 자기를 늘 걱정한다는 거,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게 미리미리 알려준다면 굳이 부모님이 감시하고 이렇게 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당한 자유를 허용하시고 그 대신에 내가 널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당히 양육하기, 과잉 기대입니다. 과잉 기대는 아이에게 은근히 기대를 하는 은근한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취 압력처럼 절대로 드러내고 푸시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은근한 기대, 이 압력들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과잉 기대가 높아진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우, 저 녀석 잘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 우리 아이가 내 기대에 따라오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실망감 등이 있을 때 과잉 기대가 높아지는데 아이들이 이런 걸 느끼면 자신감이 두두두두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러면 적당한 과잉 기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걱정하고 있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번에 진로를 결정할 텐데 이제 학교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점수가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원서도 쓰고 진학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있지 마시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불안한 거, 걱정되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성적이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너는 괜찮니? 라고 엄마는 좀 불안한 것 같아. 나랑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이들도 부모님 눈치 보면서 끙끙 앓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막연한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자기도 그 대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나한테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알게 되니까 자기도 그에 맞춰서 부응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걱정하기보다는 아이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8번째, 적당히 양육하기 비일관성입니다. 비일관성은요, 일관되지 못하다는 뜻이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일관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 일관성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집집마다 어떤 정확한 양육 기준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이 기준이 없는 경우도 좀 있고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불편하다거나 시간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일관성이 흐트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일관되게 한번 못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건 없어요. 다음번에 더 잘하시면 되니까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집에 정확한 양육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모님의 편안한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건요, 기준도 기준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감정 상태입니다.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아이한테 절대로 제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늘 똑같을 수도 없고 늘 편안할 수도 없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답니다. 자, 바깥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집에 왔어요.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꾹꾹꾹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꾹꾹꾹 참는 이 감정들은 언제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을 그렇게 쉽게 숨기는 게 어렵답니다. 꾹꾹꾹 참고 있는데 그 순간 아이들은요, 엄마 표정이 이상한데, 아빠가 화난 것 같은데, 나 때문인가, 무슨 일이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눈치를 보는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내 눈치를 보는 행동을 보는 순간 더 화가 나죠. 아니,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화내놓고 결국엔 화를 냈으니 애들은 나 때문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감정을 조절하실 때 밖에서 안 좋은 기분으로 왔다면 억지로 참기보다는 아이한테 내 감정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단다. 그런데 너 때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분을 좀 풀 때까지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나 때문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좀 기다려주지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면 감정이 서로 편안해지면 아이를 또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왔던 불편했던 감정들은 반드시 아이한테 예고하고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이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조절을 해야 되는데 화를 조절하는 방법은요, 화가 이렇게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화가 이렇게 나면요, 멈추기보다는 화를 막 내고 마음에도 없는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계를 악화시킬 때가 있죠.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서 너랑 얘기할 수가 없구나. 화를 풀고 다시 얘기하자고 반드시 멈추시고 시간을 좀 두시고 다시 아이를 만나셔야 돼요. 이건 아이들이 화났을 때도 똑같아요. 애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못하겠다. 너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좀 쉬었다 다시 얘기하자. 방에서 쉬었다가 나와 라고 아이한테도 상태를 알려주시고 잠깐 멈추고 화를 꺼뜨리거라 라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요게 바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이랍니다. 평소 감정 잘 정리하시고 일관되게 아이들 대해주세요.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분명 스스로도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된답니다.